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입니다. 저는 이주호 기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팀장입니다. 예. 뭘도 왜 이렇게 아, 요즘에 독감이 유행인 것 같아요. 저 목소리 약간 걸리셨네? 그러니까 열은 안 나는데 네. 약간의 이 약간 코막힘, 기침. 네. 아, 그게 이제 조금씩 오는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그리고 또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아이가 걸린 걸 좀 옮기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이 아빠다 보니까. 예. 아,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주변에서도 이제 독감이 많아가지고 네. 저 유산아님도 좀 최근에 아프셨고 아 그쪽에서 영앤커도 아팠고. 아, 그렇죠. 네, 저는 네. 유산아님한테 좀 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요. 뉴저지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바이러스가. 여러분 건강 조심하세요. 예. 자 오늘은 미국 시장이 휴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시장 뉴스도 많이 있지만 네, 있어요. 그래도 뭐 좀 다른 이야기도 좀 하고 여러분들하고 좀 즐거운 시간 갖는 네.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뉴스 뭐 간단하게 먼저 한번 보면서 네. 휴장이지만 또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글로벌 시장 체크 포인트입니다. 오늘 휴장이지만 뭐 그렇게 큰 뉴스는 없었습니다. 네. 예, 없었는데 일단 지난밤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우존스는 0.3%대 상승을 했고요. S&P 500, 나스닥은 0.4에서 0.5%대 상승을 했는데 네. 어제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가 마이너스 2.9%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2.5%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뭐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약간 주춤했는데 네. 마이너스 2.5%에서 좀 마감을 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조금 반등을 좀 보여줬는데 어제는 약간의 좀 되돌림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요 4.4%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뭐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는 상황이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WTI 기준으로 76달러다. 네. 제가 이제 오른쪽에다 괄호에다가 좀 썼는데 73.9까지 어제 떨어졌잖아요. 그게 지금 3시간 반 만에 77불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다시. 3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예, 3시간 반 만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가에서 엄청난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 사실 유가 또 선물 시장에서 또 매매하시는 분들, 트레이더 분들은 뭐 정말 이 유가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변동성이 좀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불확실성에 금 가격이 또 2,000불을 찍고요. 다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11월 26일에 이제 회의가 있기로 했어요. 근데 11월 30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되면서 이것 또한 유가의 좀 불안정을 야기시키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공급량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시장을 좀 지켜보시면서 네.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같이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들로 해서 미국 시장은 휴장이 되고 내일은 개장은 하지만 조기 휴장, 조기 폐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장만 이제 우리가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또 많은 월마트를 기존으로 월마트를 시작으로 해서 물론 이제 다른 타겟과 여러 이제 리테일 업체들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아마 직구를 좀 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를 많이 또 이용하실 거로 좀 생각이 드는데 국내에도 보니까 최근에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세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합니다. 예, 네. 많이 뭐 40% 50%씩 세일을 하고 있는데 무신사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무신사. 네, 무진장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인가? 그래서 예. 막 세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옷들은 네. 많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티셔츠도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 뭐 이때 또 우리가 놓치지 말고 또 사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글로벌 라이브 때 의류를 사는 것은 이제 잘못된 생각이다. 전자기기를 사야 된다. 네. 같은 돈이면 그랬죠. 이런 이야기가 또 있었기 때문에 뭐 그건 이제 개인적인 좀 본인 필요한 거 좀 사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 시작되면서 이런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요 2년 동안 사실 감소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의 시장에 어떤 포화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뭐 ARM부터 해서 애플의 주가에 대한 또는 앞으로 사업 방향성에 대한 의구심 또는 우려를 좀 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 최근 10월 달 이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10월이
2년 감소 후에 첫 번째로 또 반등을 시작했던 그러한 월이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서 앞으로 또 스마트폰이 어떻게 또 흘러갈지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전기차 판매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이제 보고서를 좀 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 뒤에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S&P 500이 최고의 한 달을 좀 보냈습니다. 최고의 한 달을 보냈는데 이 S&P 500이 최고의 한 달을 보내고 나서 이 리서치 기업들에서 지금까지의 어떤 헤지펀드의 매매에 대한 부분을 좀 조사를 해보니 이번에는 숏 포지션에 대한 헤지펀드가 50조 손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별단의 기업의 숏 포지션을 들고 가 있었고 물론 숏만 하는 게 아니죠. 이제 헤지의 수단으로 롱과 숏을 같이 담고 있지만 숏 포지션에 있었던 헤지펀드가 50조 손실 그 외에는 뭐 또 상세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숏 포지션으로 50조 손실 보고 롱으로 100조 그럴 수 수익 난 있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숏 포지션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뭐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네. 일단 시장의 급등을 인해서 헤지펀드의 숏 스퀴즈가 좀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10% 하락, 그러니까 조정장이 주고 나서 그거를 극복하는 그 기간 동안이 과거의 통계에 비해서 정말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통계치에 비해서 이제 껑충 위로 오르는 그런 상황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자, 그게 이제 오늘 이 뉴스와 어느 정도 퍼즐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가지고 지수가 좀 상승이 되면서 숏 포지션에 있었던 그런 물량이 숏 스퀴즈가 또 나오고 네. 그게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이제 보고서가 좀 나왔는데 미국과 이제 유럽 주식을 매도하려고 시도했던 헤지 펀드와 이제 매니저들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마쳤다는 투자자의 낙관적인 그러한 전망이 좀 커지면서 이번 달 시장에 약간의 허를 찔렸다라는 평가를 좀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요. 금리 상승 환경, 그러니까 고금리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파산할 것으로 생각되는 기업에 대해 공매도 베팅을 했는데 시장의 전반적인 낙관론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허를 찔렸다.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약간의 쇼스키가 또 나오면서 시장의 지수를 좀 끌어올렸다 왔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그리고 헬스케어, 임의 소비재에 대한 베팅이 헤지 펀드들의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되면서 특히나 카니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네, 카니발 크루즈 라인이요? 그렇죠. 카니발 크루즈 기업인데 네. 카니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매도 비용이 약 2억 4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하나로 치면은 약 뭐 한 3천억 원 정도 되는. 예, 그러니까 일개 개별단의 어떤 종목에 3천억 원 정도 되는 그런 손실을 입혔던 그런 기업이 또 카니발이었다 해서 제가 주가를 좀 가지고 나왔어요. 카니발을 보니까 지금 최근에 들어서 10월 달까지는 쭉 이제 빠지다가 11월 들어서 갑자기 급격히 상승하는 그런 주가에 개별단으로 봤을 때 이 네. 기업 외에도 정말 많은 기업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 개별 단위로 봤을 때는 카니발이 큰 손실을 좀 안겼던 그런 개별 기업 중에 하나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차트만 봐도 네. 누가 봐도 공매도 때리게 생겼잖아요. 이게. 11월 빼고, 예, 11월 지금 상승 빼면은 야 이거 누가 봐도 이거 하락하는 저 바닥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상을 했던 많은 헤지펀드의 매니저들이 이번 11월달에 크게 뒤통수 맞았던 그러한 개별 종목이었다 이렇게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 딱 아이 속았네. 그렇죠. 이렇게 되네요. 예, 여기서 이제 쇼스키즈가 또 일어났고 이러한 부분이 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나왔어요. 골드만삭스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은 또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워낙 또 뜨거웠고 올해 뭐 정말 키워드라고 한다면 국내 시장 키워드는 정말 2차 전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이제 급등장을 좀 보여줬었는데 배터리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한다. 네. 지속적으로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배터리 가격 하락 때문에 전기차 수요의 상승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또 이제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같이 보면서 좀 제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사실은 이 배터리 자체를 봤을 때는 차세대 혁신 동인이다라는 이제 광범위한 어떤 이 보고서를 냈는데 2022년부터요, 2025년까지 배터리 가격이 40%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표에 보시게 되면 이 뉴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2023년이에요. 네. 예.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킬로와트당 가격입니다. 네, 가격인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2025년쯤 되면 이제 99달러까지 내려가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 가격이 약 40%. 근데 이 2025년부터 2030년까지도 약간의 그 기울기는 좀 완만해지지만 지속적인 어떤 가격 하락을 좀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는 이 킬로와트당 60달러였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산을 킬로와트당 165달러인데 그렇죠, 160. 예, 165달러에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배터리 팩 자체가 9,900달러예요. 하지만 2025년에 만약에 가격이 40% 하락이 돼서 킬로와트당 99달러가 된다면 이 배터리 팩 가격 자체가 5,940달러라는 그러한 가격대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이제 배터리 가격 자체는 떨어지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전기차 수요에 있어 가지고는 가격 하락의 압박을 좀 받겠죠. 네네. 자, 이런 가격 하락의 압박을 받으면서 전기차 수요는 다시 살아날 것으로 골드만삭스에서는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가격이 2030년까지는 평균 11% 하락을 한다라고 이렇게 예측치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킬로와트당 72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을 한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보조금에 대한 이 전기차 보조금이 지금 시장에 큰 관심사를 받고 있고 IRA법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2025년 또는 2026년 정도가 되면 보조금 없이도 휘발유 자동차와 전기차 가격에 어떠한 비용 동등성이 이제 생긴다. 약간 이제 비용이 비슷해진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에 보조금 안 줘도 내연차랑 가격 비슷해진다. 가격이 비슷해진다. 그 정도까지 간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가격 경쟁력이 좀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인데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제목으로 2025년 보조금 없이 전기차와 휘발유 자동차 가격이 동등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일 위에 있는 선, 가장 연한 선이 되어 있는 게 이 배럴당 70달러일 때를 가정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남색 가장 짙은 선은 배럴당 90달러일 때 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가장 밑에 있는 선이 배럴당 110달러일 때. 네. 근데 이제 110달러가 되면은 뭐 지금 현재 배럴당 보게 되면은 WTI 기준으로 뭐 80달러, 77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10달러는 약간의 좀 극한의 상황이고 만약에 짙은 남색이 90달러 선이라고 봤을 때 이 선이 이제 계속 내려오게 되면서 네. 2025년 그 점선이 이 우리 보조금의 어떤 목표치입니다. 이 3년 동안에 이제 보조금을 지급할 텐데, 자, 이 선이 만약에 지나가게 되면 가격이 동등해지는 그러한 시점이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골드만삭스에서 예상을 하게 되면서 향후 전기차 배터리의 가격과 전기차 수요, 전기차 시장의 어떤 수요가 어떻게 또 흘러갈지가 또 시장의 관심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지금 배터리 업체에도 투자하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네. 예, 약간의 좀 어찌 보면 좀 민감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은 일단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러한 전망치를 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뉴스예요. 그다음 뉴스를 보게 되면 중국 최고의 자산관리 기업인 종지, 뭐 종지라고 읽어야 되나? 예. 간장 종지입니다. 종지 엔터테인먼트 엔터프라이즈 그룹이 네.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지금 파산 위험에 있다라는 뉴스가 있고요.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뉴스도 있고 네. 파산을 거의 파산에 직전까지 왔다라는 뉴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일단 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나왔는데 네. 지금 최대 부채가요. 64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해요. 640억. 640억 달러면 그러니까 64빌리언 달러니까 이게 80조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80조? 뭐 75조 원에서 75조, 80조. 80조 원 사이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부실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자산관리 기업 자체가 대부분 갖고 있는 게 부동산과 주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2020년부터 유동성 위기로 해서 많은 이슈가 좀 되어 있었고 2021년 후반부터 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어떤 부동산의 어떤 개발자 채무 불이행으로 해서 경제 성장이 좀 저해되는 것이 아니냐 시장에 우려가 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계속 막고 하다가 결국에는 파산 신청까지 넘어가게 되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기업에서 서한에다가 투자자들에게 미안하다.
아유 미안하면 예, 답니까?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는 그런 서한을 좀 보내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사실 이 신탁 상품의 투자자이면서 네. 이 문제의 민감성 때문에 나는 성만 좀 밝혔으면 좋겠다. 내 이름은 밝히지 말아달라.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장부를 볼 수 있는 최측근이 네.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장부에 구멍이 엄청납니다. 회사가 엉망이 됐어요.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룹의 부실 상태가 심각하고 지속적인 운영 위험이 상당하다. 네. 이런 얘기가 되면서 이 그룹 자체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깊은 사과를 드린다. 그리고 이 전반적인 위험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데 이 중요성과 심각성을 좀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투명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과거의 부동산 개발 업체에서 이제 전이가 되는 하나의 좀 첫 단추를 또 네. 여는 그러한 또 사건이 아닐까라고 생각 들어요. 이게 이제 금융권으로 또는 신용 자금의 어떤 경색으로. 압박으로, 네. 경색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이 도미노처럼 이어질지가 우리가 또 시장에서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중국의 부양책이 있어서 최근에 뭐 부동산 개발 업체의 어떤 주가도 좀 상승하는 부분도 있었고 약간의 좀 온기가 도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기업의 어떤 파산 신청은 또 앞으로 또 어떤 후폭풍이 있을지를 저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좀 뉴스를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참 이게 그 뭔가 저 S&P 500 기업에 대해서 헤지 펀드들이 숏 포지션을 좀 갖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뭐 손실이 났다는 뉴스도 전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아마 그 시점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비슷하게 하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내지는 이제 그쵸. 10월 달이니까 10월 달부터 11월 달이니까 그때 막 떨어지고 있을 때니까 더 떨어질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시장이 또 반대로 가고 막 이런 그렇죠.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예. 사실 요즘에 저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렵죠. 언제고 어려웠었는데 예. 지금 참 특히 좀 어렵습니다. 음. 그래서 많은 분들도 좀 같이 힘들지 근데 않을까라는 이게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 시장에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늘에 많은 먹구름이 군데군데 있었는데 네. 이게 최근에 약간의 걷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맑은 하늘을 보고 있는데 이 맑은 하늘을 보게 되면 투자자들은 사실 이때는 과감한 그러니까 기업 단위든 섹터 단위든 간에 과감한 투자를 하는 그러한 이제 어떤 물량이 좀 나온다는 거죠. 매수세가 좀 많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어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경기 성장에 대한 둔화가 어느 정도 우려가 좀 해소가 되니까 네. 오히려 이런 많은 또 매수세 때문에 시장이 내년에는 S&P 500이 5천까지 갈 것이다. 이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또 긍정론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근데 이제 또 어떤 팩트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좀 안 좋은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우리가 뭐 어느 장단에 좀 맞춰야 될지. 물론 지난번에 최용서 매니저가 또 나와가지고 지금은 시체인지 뭔가의 어떤 변화에 우리가 초입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자산 배분에 대한 중요성을 좀 얘기하면서 채권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 오히려 좀 어려운 시장이 좀 오지 않을까. 또 산타랠리는 정말 올까. 이러한 또 이야기도 좀 있고 오늘 또 여쭤봐야죠. 그러니까 예. 잠시 후에 예. 2부에 또 박상현 전문위원은 오늘 오실 겁니다. 네. 그래서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과연 정말 산타가 올 건지 네.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미국 시장 휴장이니까 저는 그냥 좀 가벼운 거, 네. 가벼운 거 한번 여러분들하고 해볼까 합니다. 근데 뭐 저희 지난번에 MC 데이 때 보셨던 것처럼 저는 뭐 태어날 때부터 재미라는 건 좀 엄마 뱃속에 놓고 나온 사람이라 재미있는 건 좀 기대하기 힘드실 것 같고 네.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오늘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자, 뉴욕시가 30년 만에 지하철 개찰구를 바꾼다고 합니다. 어때요? 그래요? 멋있죠? 오, 근데 좀 유독 높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되게 높아서 도대체 이게 무슨- 왜냐면 예, 저거를 점프해서 올라가는 애까지 맞겠다는 거죠. 정답입니다. 맞아요? 정답이에요. 야, 와, 이게 내가
제가 잔머리가 많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잔머리까지 막아야 돼. 야, 진짜 똑똑하다. 예. 진짜 똑똑하다. 이게 그 MTA라고 해서 메트로폴리탄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하는 뭐 뉴욕시와 그리고 그 인근 지역에서의 버스, 철도, 뭐 지하철, 그 도로 이런 교통을 관할하는 지방 공기업이래요. MTA가. 근데 그 MTA 수치에 따르면 자,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MTA 수치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지난 3분기니까 얼마 안 된 거죠. 3분기 동안 야. 버스 승객의 41%가 돈을 안 냈다고 합니다. 저래요, 진짜? 사실 저는 잡히면 네. 제가 유학생활 할 때 혹시나 저로 잡히면 쫓겨나죠. 추방당할까봐 추방당할까봐 저런 거 전혀 감히 저는 뭐 못하죠. 야, 네. 그러니까 버스 승객 가운데는 거의 한 41%. 저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절반 가까이가 돈을 안 내고 버스 탄다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네. 사실 1990년대 80년대 지하철이 약간 이랬잖아요. 예, 이거 돌아가는 거. 그렇죠. 네. 예. 예. 제 친구 많이 기어갔거든요. 밑으로. 예. 기억납니다. 다 같이 기어 들어가고. 아니, 그러니까 지하철은 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이 글쎄요. 미국에서는 이제 요원들도 있고 한다고 해요. 예. 뭐 그래도 몰래 잠깐 이게 피해서 할 수 있는데 버스는 기사님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안 내지? 절반이 안 낸다는 게 참 신기했고 예. 지하철 승객도 7월하고 9월 사이에 14%가 돈을 안 냈다고 합니다. 이게 그리고 2019년에는 5.7%가 안 냈었는데 14.7% 이제 팬데믹 끝나고는 거의 14.7% 안 냈다고 하니까 거의 2배에서 3배 가량 많은 분들이 지금 돈을 좀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것도 그냥 단순히 어떤 그냥 현상보다도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물가에 따라서 지갑이 매우 얇아졌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렇죠. 고물가에 대한 이 소비자들의 반응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본인이 사는 모자가 2만 원이고 3만 원이고 이런 것들은 네. 저 2만 5천 원이면 또 사게 돼요. 음. 세일하니까. 근데 뭐냐 2천 원, 3천 원 네. 이런 거를 또 아끼는 사람이 있어. 이거 안 내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꼭.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자 이게 뭐 좀 요즘 고물가의 어떤 현상 가운데 하나처럼 보여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렸고요. 다음은 자 그냥 뭐 한번 보시죠. 예. 하면 대체육? 알트미트가 보통 우리가 대체육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알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대신해서잖아요. 근데 그럼 알트만은 대체 인간인가? 그런가? 근데 샘 알트만이 이름이 알트만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대체 인간이면 인공지능인가? 그래서 알트만은 그럼 태어날 때부터 인공지능을 위해서 태어난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 혼자 생각했어요, 그냥. 별 의미 없습니다. 저 혼자 그냥 생각하다가 알트만. 이거 진짜 근데 바뀐다. 기자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가 왜 알트만이지? 진짜로? 네. 그래서 갖고 이거 어디 뉴스가 아니라? 아니, 와. 그냥 생각하다가 야. 그래서 알트만이 혹시 예명인가? 그래서 예. 알트만 리얼 네임 이것도 검색해봤는데 알트만 실제 그냥 본인 이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이더라고요, 성. 그렇죠. 성을 갈진 않겠죠. 성을 갈진 않지. 미국 사회에도 성은 안 갈아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진짜 내 자식 잘 키우려면 이름 잘 지어야 되겠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거 생각한 기자님이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이거 어떻게 오중 생각하지? 뉴스가 없었습니다. 야, 알트만은 왜 알트만일까? 왜 알트만일까? 이거를 고민하셨다. 예. 알트만 대체 인간 인공지능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 다음으로 이제 알트만을 둘러싸고 오픈 AI의 어떤 굉장히 큰 사건이 이제 종결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CNBC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번 오픈 AI의 드라마로 인해서 승자는 오픈 AI가 아니라 오픈 소스 AI다. 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픈 소스 AI요? 네, 무슨 그렇죠. 얘기예요? 지금 오픈 AI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갖고 본인들의 그러니까 본인들의 LLM 안에서 본인들의 서비스를 낼 수 있도록 예. 중앙 집권적 형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걸 한번 보니까 이번 사건에서 되게 주목받았던 점이 샘 알트먼이 해고되자 770명의 직원 가운데 700명이 그만두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뭔가 한 회사의 이 모든 기술과 인재가 집약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순간 산업 자체가 뒤흔들리는구나를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픈 AI라고 하는 내지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기업, 하나의 기관 속에 이 모든 힘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오픈 소스로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것을 CNBC에서 이번에 지목을 한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집중되고, 그러니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오픈 소스 AI 기업들이 이번에 좀 집중을 받았어요. 근데 이 기업들은 대부분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와 직접 연관성이 있진 않은데 그래도 워낙 유명한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 한번 보시면 지금 세일즈포스가 투자를 한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기업 한 군데가 있습니다. 허깅페이스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허깅페이스는 뭐 IBM, AWS 이런 기업들도 고객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40만여 가지의 인공지능 모델을 또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 소스, 코드 이런 것들 공유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올려놓고 뭐 피드백 받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런 오픈 소스 AI 플랫폼이라고 해야 될까? 기업 비상장 스타트업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고 다음으로 또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은 바로 여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구글 전 CEO 있잖아요. 에릭 슈미트라고. 네. 자, 에릭 슈미트가 지금 밀고 있는 이 오픈 소스 AI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미스트랄 AI라고 해서 이게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딥마인드 그리고 메타 출신들이 프랑스에서 지난 5월에 설립한 기업이라고 해요. 네. 근데 벌써 뭐 4주 만에 설립한 지 4주 1억 1,300만 달러를 투자받을 정도로 야. 많은 투자가들이 투자를 한 그런 기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거는 우리가 비상장 기업이니까 이 기업들에 뭐 투자를 하거나 뭐 할 수는 없는데 요즘에 어떤 움직임들을 좀 제가 보게 되냐면 그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마이야 그 다음에 코발트. 그래서 마이야가 GPU고 코발트가 CPU였잖아요. 이런 칩들을 좀 개발을 해서 소개를 했고 그리고 공개를 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그때도 엔비디아에 너무 집중된 칩의 의존도를 낮추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엔비디아랑 끊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뭔가 하나에 집중된 어떤 그 구조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미국 기업들의 그 심리가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사실 그 시작점은 네. 애플과 중국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애플과 중국의 예. 관계. 그러니까 중국에 공장을 두고 네. 했던 많은 여러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어떤 말 한마디에 공장이 셧다운되고 네. 예,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네.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어찌 보면은 전 세계 공장이 됐는데 네. 너무 의존이 되어 있으니까 중국이라는 것 자체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어디에 의존되지 않고 여러 방면으로 어떤 자기네들의 어떤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너무 이제 의존되어 있던 거를 조금이나마 좀 분산을 하기 위한 노력은 아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되면 또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전망이나 엔비디아 기업에 대한 어떤 우려도 있을 수 있고. 예. 사실 이게 그렇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반도체 하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CPU가 있고 GPU가 있잖아요. 근데 CPU는 엄청 빠르고 GPU도 빠른데 여기 통로 이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GPU가 특히 엔비디아가 잘하는 게 이 GPU에서 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컨트롤을 굉장히 잘 해준다는 거, 엄청 빠르게 잘 해준다는 거죠. 지금 HBM도 이제 뭐 몇 개의 통로죠, 4,000개 통로인가 해갖고 이게 쫙 쏴주니까 통로가 중요한 건데 지금 통로가 중요한 건데, 근데 엔비디아가 그 컨트롤을 세계에서 제일 잘하니까 GPU를 많이 쓰는 거고. 그런데 이제 마이야가 그러면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야랑 코발트를 왜 같이 내놨냐? 사실 이거를 이 통로 연결하고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 컨트롤의 능력을 예. 엔비디아가 제일 잘하는데 이걸 그러니까 다른 CPU와 다른 GPU를 쓰면 이걸 GPU 그 엔비디아 것밖에 못 쓰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제일 잘하니까. 예. 그러면 그러지 말고 CPU랑 GPU 제일 이 소통이 잘 되는 걸 우리가 만들자. 근데 인텔이 사실 그걸 지금까지 CPU에서 안 해줬기 때문에 계속 GPU 엔비디아 걸 썼던 거고 예. 그리고 인텔은 망해갔던 거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러면 우리가 CPU, 우리가 GPU 다 같이 만들자. 가장 효율 좋게 그런 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한 기업에 그 너무 집중되어 있는 이 힘을 조금 분산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또 나오게 된 것 같아서 네. 글쎄 모르겠어요. 주가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저희 방송이 약간 싱크가 좀 안 맞는다고 네. 네, 많은 분들께서 또 얘기를 하는데 목소리가 먼저 나가나 봐요. 그다음에 화면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걸로 또 재밌게 하나 뭐 만들 수 있는 게 없을까? 어떻게 하죠? 아, 싱크 맞대요. 네, 맞대요. 아 싱크 맞답니다. PD님이 지금 예민해. 싱크 아니, 그렇게 맞다고. 얘기하면 위에서 혼나잖아요. 아, 그래요? PD님이 뭔 아니, 잘못한 뭐- 건 PD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인터넷 문제인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그럼 한번 좀 검토해보고 여러분들 좀 더 만족시킬 수 있는 싱크 될 수 네.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목소리를 여러분. 미리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동을 뒤늦게 하고.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자, 잠시 후 2부에서는 저희가 또 공부해보는 시간 그리고 시장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